스트레스가 긴장을 유발하고, 긴장은 또 다른 도전을 유발하고, 그 도전을 통해서 또 성취를 하고, 이게 삶에 꼭 필요한 요소다.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삶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죠. 오늘은 건강한 정신과 삶을 위한 앤드류 후버만의 6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과 앤드류 후버만의 리사 펠그만 박사와 폴 콘티라는 박사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 측면과 생리적 측면을 살펴볼 거예요. 앤드류 후버만 교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팟캐스트 같은 거 다 들으실 텐데 제가 번역한 건 아니에요. 이번 컨텐츠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저에게 큰 영감을 준 행복연구소 형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한 이유가 이 형의 영향이 좀 커요. 사실은 앤드류 후버만 스탠퍼드 의대의 교수가 팟캐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유튜브에다가 앤드류 후버만이라고 치면 굉장히 많이 쇼츠들이 나옵니다. 내용들을 단편적으로 정리를 해놔서 찾기도 힘들고 중복되는 내용도 너무 많고 해서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하려고, 영어 편하신 분들은 팟캐스트로 한번 들어보자. 한 2시간, 3시간 정도 돼요. 이거를 번역된 걸로 54페이지짜리 하나가 있고 80페이지짜리 하나가 있고 몇백 페이지 다 읽어보기 좀 힘드니까 대략적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앤드류 후버만 교수가 건강한 정신과 삶을 위해서 6가지 기둥을 제시하거든요. 생리적인 측면인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에서 벗어나서 자기주도적이고 긍정적이고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나 다 고민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돈이 많으면 자기 주도적으로 살 확률은 높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화두일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뭐 이런 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제가 지인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그리고 여기에 학술지에 게재되어 있는 논문들 정리한 거를 통합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행복연구소 형의 사례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굉장히 이 사례에 맞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엑시트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목표를 상실해서 우울증이 왔다라고 해요. 돈 벌어봤자 별거 없구나, 내 인생의 목표는 큰 돈을 버는 거였는데 막상 돈을 버니까 크게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내면이 충족되는 느낌도 아니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뇌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우울과 무기력증 그리고 불안 이런 걸로부터 벗어났던 그 경험을 토대로 행복연구소를 창업하기로 결심을 해요. 인공지능 쪽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행복연구소에다가 AI 복 같은 거 붙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심리상담이나 이런 걸 쉽게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뭐냐, 첫 번째로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몰입을 통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워킹한다는 자부심과 자신감, 의미부여죠, 의미부여. 세 번째로는 노동의 생산 과정과 생산물을 모두 자신이 통제하는 것, 자기 주도성과 관련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그 모든 운과 실력과 자기가 그 실력을 타고나게 받을 수 있었던 환경과 기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 4가지인데 사실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희가 오늘 한 콘텐츠에서 이게 키워드예요.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할 거면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체성과 감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깨어있는 삶의 대부분을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감사하는 상태, 동사에 있는 거. 제가 일단은 지인들한테 좀 물어봤었어요. 우울이나 불안이나 슬럼프,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어떻게 이걸 해소하느냐. 대부분 물어본 지인들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겠죠.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많이 놓이는 직업이나 상태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놓일 확률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울이나 불안, 슬럼프에 빠질 때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다 언급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운동하고 푹 자기 하고 잠시 문제와 떨어져 있기, 오히려 더 몰입하기, 이런 것들이 모두 겹쳐졌어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 만들기. 사실 되게 뻔한 이야기잖아요. 우울한 상황이나 스트레스 받을 때 잠이나 자자 이러면 좀 나아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 남산에 올라간다든가 한강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다든가 2시간 3시간이 막 걷다 보면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해외여행 같은 데 가게 되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랑 한 발 떨어져서 볼 기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그 문제를 볼 때 생각보다 이게 별 문제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조금 더 문제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몰입하기,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하기, 패턴 만들기, 이게 되게 뻔한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이프랑 프라하 여행 갔을 때 하루에 35,000번씩 걸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걸었을까 해보면 당연히 저는 잘 걷는 편이고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평소에 제가 되게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있거나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이 걷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걷다 보니까 되게 잘 걷게 된 것 같아요. 아파트 컨텐츠 하면서도 나인원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남산이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르막길에 좀 뛰어 올라가거나 굉장히 심박수를 높여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 정도로까지 운동을 하면 근심들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마약으로 뽕 맞고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샤워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딱 앉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아닌데 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바깥 공기를 쐬는 거, 이거는 빛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제 지인들과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따가 학술지에 나온 논문들 정리한 게 있는데 요것과 다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글쓰기, 전 3가지를 병행을 해요. 일기를 제가 자주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22년째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있거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들 때 책을 읽고 글을 쓰면
굉장히 그게 잘 정리가 돼요. 소설가 김현수 이분이 소설가의 일이라고 하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책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이런 책이었을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글을 쓴다는 건 자기 치유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에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생각이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들을 외면함으로써 PTSD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하고도 되게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게 제 지인들하고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고, 근데 사실 이런 게 왜 겹쳐지냐, 사람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뇌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나름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겹쳐진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부터는 학술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리적 측면 6개 기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연구는 앤드류 후버만 교수 팟캐스트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팟캐스트에는 그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언급을 하는데 수면과 빛에 대한 연구가 되게 흥미롭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팟캐스트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수면이에요. 수면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아요. 구글에다가 수면 관련된 거 영어 키워드 몇 개만 쳐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수면 건강과 관련된 뭐 컨설팅이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인공지능이 탑재된 침대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알아서 그 사람이 잘 때 가장 수면의 질이 높았던 데를 기억했다가 그대로 온도 조절을 해주는 침대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수면 환경은 체온이 1도에 3도 정도 내려가는 게 좋다라고 하고, 수면의 질을 분석하고 어느 정도의 수면 시간이 적당한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보통 한 7시간 이상 자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이내에 잠드는 게 중요하대요. 24시간 중에서 6시간에서 8시간은 완전히 빛과 차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자는 동안에 방에 작은 빛만 있어도 아침에 포도당 수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최악은 침대에 누워서 불 다 끄고 핸드폰을 보는 습관, 이게 최악이라고 합니다. 또한 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암막 커튼 같은 거 하고 나서 자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요. 음주 당연히 수면의 질이 안 좋고요.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안 좋을 때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너무 많은 연구들에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말할 것도 없죠. 짜증내잖아요. 막 잠 안 자게 되면. 그래서 수면은 굉장히 일단 중요하다, 생리적 측면에서. 두 번째로는 빛이에요. 빛. 아까 전에 제가 바깥 공기 쐬는 거에 빛이라고 제 표시를 해놨잖아요. 제가 바깥 공기 쐬는 걸 굉장히 제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걷기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헬스장 가가지고 그냥 러닝머신에서 할 수도 있지만 바깥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를 푸는데 좋다라고 하는 내피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빛이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면과 더불어서 두 번째 기둥은 아침에 일어나서 최대한 일찍 햇빛을 보는 게 중요하다. 포인트는 일찍이에요. 일찍 햇빛을 보는 게 저 멀리서 한강뷰 보고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 햇빛이 그래도 눈과 얼굴에 닿게끔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햇빛은 집중력과 각성, 그리고 그날 밤에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햇빛을 5분 정도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집중력과 각성이 된다고 합니다. 수능 공부를 해보신 분이나 고시 공부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 다 아실 텐데, 1년 또는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수험 공부를 하게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가방을 메고 전철에서 내려서 학교에 올라가는 그 길에 얼굴로 받는 햇빛이 굉장히 집중력 향상이 좋거든요. 이게 내피셜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침뿐만 아니라 낮, 늦은 오후에 일정 시간 이상 햇빛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왜?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데 이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아침 햇빛을 받고, 아무리 고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도 낮에 나가서 한 번 더 햇빛을 5분 10분 정도 받고, 늦은 오후에 또 나가서 햇빛을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햇빛을 일정 이상 시간 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체 시계를 조절해준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인데, 눈의 세포에는 멜라노옵신이라는 특별한 옵신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아침 저녁에 햇빛에 존재하는 세기차에 반응하지 않고 전체적인 밝기에 반응한대요. 따라서 인공 조명의 햇빛에 나오는 밝은 빛은 눈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행복감을 선사하는데, 어쨌든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캘리포니아 북부, 샌프란시스코의 남부 도시들 날씨만 돼도 인생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러면 정말 걱정할 게 없겠다, 날씨가 인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됐는데, 봄, 여름, 가을에 샌프란시스코 남부 도시에 가면 아침에 서늘하고 따스한 바람이 불고 미세먼지 하나 없는 구름들 사이에서 막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굉장히 좋잖아요. 사람이 활동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기후, 시각적인 풍경을 제공해준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서울에서도 봄, 가을에 청명한 날씨라든가 여름에 새벽녘이란가 이럴 때 남산에 오르면 굉장한 청량감이 느껴지고, 그 햇빛을 받으면 하루 내내 최소한 오전에서 오후로 이어지는 그 시간 동안 집중력이 확 올라가거든요. 일요일날 낮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서 그냥 책을 읽는 것과 전날 조금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 갔다 오고 햇빛 딱 받고 책을 읽는 것과 집중력을 비교해보면 후자 쪽에 훨씬 더 집중력 있게 뭔가 생산적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고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면 에너지도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산성이 훨씬 좋겠죠. 두 번째 기둥이 빛이었잖아요. 그 첫 번째 기둥이 수면이었고, 아침에 빛과 수면은 되게 연동되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기둥이 움직임이거든요. 남산에 가면 빛도 얻을 수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수면도 있고, 규칙적인 생활도 있고, 그리고 움직임, 운동, 최고의 습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움직임,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일주일에 180분에서 220분 정도 2구역 유산소 운동하도록 노력해라, 이 말은 근력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하라는 거예요. 한 번은 심박수를 매우 높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길이라도 뛰어서 올라간다든가 심박수를 확 올리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꼭 2번은 PT를 하거든요. 3일 정도는 10,000보에서 20,000보 사이를 걷는 것 같아요. 와인을 마시는 날도 압구정에서 와인을 먹으면 한남동까지 전 걸어와요. 걸어오면 6,000보 정도 되거든요. 압구정역에서 나인원 한남까지
걸어오는데 6,000보 정도 돼요. 요즘은 겨울이라 잘 안 걸어오는데 날씨가 좀 다 걸어다닙니다. 저에게 문제점은 음주죠. 음주. 사실 저는 술을 마시려고 운동을 합니다. 정말 와인을 너무 좋아해서 와인을 즐기려고 운동을 하는 편이고, 제가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벌써 와인을 끊었을 것 같아요. 와인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영양이고요. 잘 먹어라 뭐 이런 거예요. 앤드류 후버만 교수의 팟캐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연결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내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나 그룹 중에서 누가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누가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정신적 에너지예요. 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분이 나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길 바란다라고 써놨어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나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 팟캐스트 들으면서 노트를 펼쳐가지고 내가 최근에 자주 만났던 또는 간헐적으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누구지 해가지고 적어봤어요.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제외하고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저 사람만 만나면 짜증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만 보면 맨날 허세 부려. 자기가 엄청 뭐 대단한 사람이야. 나 누구를 알고 누구랑 이런 사람들 있잖아.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 중에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 허세 부리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요. 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 몇 명이 적혀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특별히 내가 피해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괜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싫고 저 사람이 하는 저 허세가 싫고 왜 쟤는 저렇게 허세를 부리지?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지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요즘에 이 사람을 좀 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관계가 나한테 유익한지, 맑은 정신이 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혼자 글을 쓰면서 정리를 오늘 해봤습니다. 영상 초반에서 언급한 행복연구소형도 저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맑은 정신이 들게끔 해주는 되게 좋은 지인이고, 제가 오늘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그 촬영한 친구도 영감을 좀 받았거든요. 아, 이렇게 어린 나이에 유튜브 시작해서 확실하게 자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영감을 받았고요. 주변에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만 만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근데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날 필요 굳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했고요. 인간관계가 자동적으로 정립이 되죠. 그렇게 되면 사회적 연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포스팅 한 적이 있어요. 행복의 조건, 관계와 빈도,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용기, 이 포스팅을 했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라고 하잖아요. 로또를 1,000억 맞는 것보다 한 달에 10억씩 연금으로 받는 게 훨씬 행복하대요. 쾌락 또는 성취, 이런 것들의 빈도와 내 주변의 관계가 나의 행복을 규정한다. 이거는 너무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거기다 추가해서 사회적 관계가 있고요. 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용기, 많은 학자들이 행복은 관념이나 신념, 목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경험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험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글로 적게 되면 그 기억은 더욱 단단해지고 기억하는 자아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러 개의 기억하는 자아들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개의 이야기 구조가 생기게 되면 제 인생이 더 다채로워지는 거고, 내 인생이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갖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갖는 큰 소설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많은 질문들을 해서 나는 근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가, 돈을 벌어서 어떤 경험을 쓰는가, 행복감이 빈도를 결정한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 성취죠, 쾌락이죠, 도파민 분비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과 이 돈을 어떤 경험에 쓰느냐가 행복의 빈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돈을 소유에 쓰는 것보다 경험에 쓰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순간 내가 패턴화되어 있는 삶에서 벗어나서 용기를 내서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근본적으로 삶의 이야기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했던 게 제 생각이었고요. 앤드류 후버만 교수가 얘기한 5번째 기둥이 사회적 연결입니다. 그래서 6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법인데요.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가 긴장을 유발하고, 긴장은 또 다른 도전을 유발하고, 그 도전을 통해서 또 성취를 하고, 이게 삶에 꼭 필요한 요소다. 특히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성취 지향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예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거를 관리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삶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전업 투자를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기서 생리학적 측면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찬물 샤워를 하게 되면 갈색 지방이 늘어나고 도파민 분비가 코카인 했을 동만큼 높게 분비가 돼서 천천히 떨어지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도파민이 유지가 된다. 건전한 도파민 분비가 가능하다. 저도 일주일에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리학적 측면은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있잖아.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하는 게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이걸 관리하는 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다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름의 의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용어들을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1분 정도 찬물 샤워를 하고 아드레날린 수치가 높아지고 호흡 또는 생리적 크기를 조절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이런 얘기를 해요. 고의적으로 추위에 노출되는 게 스트레스, 긴장,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반응,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교감 신경이 반응하는 거,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와이프가 의사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거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팟캐스트를 직접 들어보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이 전부예요. 사실 두 번째로는 제가 방금 전에 생리학적 측면에서 6가지 기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리사 펠드먼 박사랑 폴 콘티 박사 심리적 측면 팟캐스트 정리를 한 겁니다. 리사 펠드먼 바렛 박사의 연구인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연구인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연구를 했대요. 첫 번째 연구는 우울증의 감정 분화에 대한 경험 샘플링을 통한 효과적인 자기 모니터링.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을 때 어떤 반응, 어떻게 감정이 변하느냐, 이걸 추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구는 집중 외래 평가를 통한 정서적 세분성 증가. 두 번째 연구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고 합니다. 2가지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가
뭔가 세밀한 표현과 긍정적 감정 처리가 연결고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되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정신건강과 기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하루에 여러 번 5분씩 내가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떻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언어화하고 내가 지금 좀 불안한가? 열받았나? 행복한가? 이런 걸 좀 세밀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이런 연습만으로도 우리의 긍정적인 감정과 정서를 향상시킬 수 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여기는 2017년 학술지 생물심리학에 게재된 건강한 성인의 감정조절 지표로서의 심장 미주 조절이라는 또 다른 논문이 있어요. 이거는 미주신경에 대한 건데 이것만으로도 우리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팟캐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 논문 미주신경은 뭐 10번째 뭐 뇌신경이 뭐 이런 논문이에요. 심박수, 호흡속도, 소화속도 등 자율기능 관여한다라고 해요. 심장박동에 변동성이 생길 때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해요. 심장박동이 스테이블한 것보다 변동성이 생길 때 우리 신체 정신 건강이 좋대요. 그게 뭐냐? 빡세게 운동하면 심장박동이 되게 불규칙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심박수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심박수 변동성은 긍정적인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불안감 감소되고요. 수면과 전반적인 기분 개선 등 긍정적인 정신 건강과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밝혀졌대요. 하루에 5분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이건데 하루에 5분만 해도 기분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불안을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특정 호흡 패턴이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를 셀 리포트 메디슨에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후보만 교수의 팟캐스트에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폴 콘티 박사의 논문인데요. 4회에 걸쳐서 게드 시리즈에서 얻은 기분과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라고 해요. 폴 콘티 박사는 감정, 생각, 행동 등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마음과 그 작동 방식 빙산 모델이라고 해요. 빙산이 상당 부분이 수면 밑에 숨겨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수면 위에 있는 의식 일부이고 밑에 있는 무의식 빙산이 대부분이죠. 그 무의식 우리가 모른다. 그리고 무의식이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의 대부분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첫 번째로는 자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자. 뭐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자아의 개념에는 이름, 뭘 성취했는지, 뭘 실패했는지, 뭐 출생, 나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도전 극복,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도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글쓰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일기를 쓴다 그랬는데 은밀한 욕망까지 글로 써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인생의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거고 후보만 교수는 정기 형식을 빌리는 걸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생사를 일정 단위로 나눠서 정리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팟캐스트에 하는 내용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람은 자기 노트북에다가 평생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0세부터 5세까지 자기가 뭐 했는지 6세, 10세, 11세, 15세 이런 식으로 폴더를 쫙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시기별로 나눠서 자기가 무엇을 했고 어떤 걸 성취했고 어떤 것 때문에 슬펐고 어떤 것 때문에 불안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누구를 사랑했고 누구와 만났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기억하는 안에서 쓰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해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건 폴더 안에 모아놓는다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보면 일단 이런 것들이 구조화된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 사람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되게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인생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이어서 어릴 때부터 해왔던 작업이거든요. 저 혼자만 보는 자서전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가족사는 어땠고 우리 아버지는 어땠고 아버지 위에 할머니는 어땠고 할머니가 10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910년대에 태어나신 분인데 1910년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할머니가 아주 늦게 아버지를 낳으셨는데 할머니의 인생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는데 얼핏 주워들은 얘기와 제가 한국 현대사를 또 공부해서 이 분이 태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을 거고 이 사람이 당시 어떤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소설처럼 써놨습니다. 아직까지 다 못 썼어요 사실. 왜냐하면 월남전 이후에 80년대까지 갔는데 제가 태어난 것까지 썼어요. 근데 1980년대부터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1980년대생이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의 인생과 그 뿌리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좀 강해서 사실 제가 이 작업을 20살 때부터 했었어요. 한글 A4 파일로 200페이지가 넘어요. 지금 써놓은 글이에요. 거기서 더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훨씬 더 유명해지면 책으로 출판할 거예요.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유명해지면 책으로 출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앤드류 후버만 교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단순히 과거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현재의 나를 이해하고 이게 미래랑도 깊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해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 현재의 나를 성찰하는 거고 그게 이제 미래랑도 굉장히 깊게 관련이 돼 있다고 하고요. 폴 콘티 박사, 이 박사님 같은 경우는 무의식에 대한 탐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무의식을 거의 다 모르고 우리가 꿈을 꾸는 거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거가 있는데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을 조금이라도 기록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무의식의 지점들을 연결해서 전체 내러티브를 한번 구성하는 거 이런 기록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무의식을 가지고 있고 무의식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구성이 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외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꿈이든 의식 안에 있는 고통,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글로 풀어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외면화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외면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심리치료할 때 그림으로 심리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림을 자기가 그리게 되면 스스로 자기를 치유하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글을 쓰는 과정 자체, 일기를 쓰는 그 과정 자체가 외면화의 한 모습이고 외면화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치유한다라고 좀 믿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아까 전에 생리
생리적 측면, 그 심리적 측면 둘 다 해가지고 불안이나 스트레스 이런 걸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근데 이 외면화가 꼭 글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기록으로 남는 걸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러티브를 구조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일기 쓰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일기. 앤드류 후버만 교수도 이 팟캐스트를 할 때 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기는 자기 모니터링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써야 정말로 내 안에 있는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감정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누군가가 이걸 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이 고치겠죠. 그렇게 되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숨기고 싶은 건 숨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글로 풀어냄으로써 하는 외면화는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모니터링을 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외면화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승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방어 기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합리화, 회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 맞닥뜨렸을 때 합리화해버리고 회피해버리고, 이게 가장 안 좋은 방어 기제고, 한번 합리화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요.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면 피해버리고 합리화해버리고, 에이 그건 내가 할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버려. 그게 가장 저는 저급한 방어 기제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좋은 방어 기제는 뭐냐? 승화인데, 이 승화가 글로 풀어내는 외면화랑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이 승화라고 하는 게 사건을 있는 그대로 당면하는 거거든요.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글로 풀어내는 거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외면화하는 거, 이게 승화인데, 우리 인류 문화사에서 장례식이라고 하는 절차가 왜 생겼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승화를 하기 위해 생긴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보내기 싫은 부모님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떠나보내기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장례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저 사람은 천국에 갔을 거야, 또 다시 태어날 거야. 동양 같은 경우는 윤회사상, 서양 같은 경우는 천국에 갔을 거다 또는 지옥에 갔을 거다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들이 그런 방어 기제로 나온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례 절차라고 하는 거는 문화권마다 모습만 다를 뿐이지 어디나 다 있어요. 종교라는 게 생기기 전에, 유리시인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고인돌 만들었잖아요. 고인돌을 만들기 그 이전에도 이거와 비슷한 장례 절차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인류사의 보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류는 그렇게 진화를 했고, 이걸 외면화함으로써, 승화를 함으로써 안에 있는 불안과 스트레스와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굉장히 강력한 도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카레 노래를 왜 여기다 또 첨부를 해놨냐면, 맨날 카레 노래 읽어봐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장이 너무 좋아요. 저는 글 쓰는 걸 일단 좋아하고요. 복잡하고 머리가 힘들고 불안하고, 지휘로서의 불안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고 막 힘들 때 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리고 글을 많이 씁니다. 인생이 되게 힘들 때마다 카레 노래를 좀 많이 읽었어요. 왜 읽었냐? 이 문장을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1권의 78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순신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다만 적의 적으로서 사라지고 죽어지기를 바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적의 적으로 죽고 싶다는 얘기죠. 아군의 손에 죽기 싫다 뭐 이런 걸로들 읽히는데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요. 나는 나의 충을 임금의 칼이 닿지 않는 자리에 세우고 싶었다. 적의 적으로서 죽는 내 죽음의 자리에서 내 무와 충이 소멸해 주기를 나는 바랬다. 나는 나의 충을 임금의 칼이 닿지 않는 자리에 세우고 싶었다. 이 문장 하나가 당시에 이순신이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이순신을 시기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조정의 신하들, 북쪽으로 튄 선조의 칼이 있죠. 바다 앞에 펼쳐져 있는 일본군의 칼이 있고, 선조의 칼과 일본군의 칼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순신의 내적 갈등과 긴장을 이 문장 하나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뼈를 깎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는, 결국은 이제 앤드류 후머만 교수랑 폴 콘티 박사의 연구들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운동을 하고 오히려 일에 더 집착을 하고 더 몰입을 하고 긍정적으로 이거를 타개해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누구나 하고 있는 것들일 거예요. 사실은 긍정적으로 어떤 과제를 만들고 그걸 해결해 나가고 작은 성취를 얻고 빈도를 만들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진 습관들이 있는데, 그 습관들이 뇌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방법론들이었고, 실제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여태까지 내 주변 지인들, 제가 했던 그런 방법들, 운동, 남산, 햇빛, 수면, 규칙적인 습관, 이런 것들이 그냥 꼰대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뇌과학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의미 있는 것들이었구나, 이런 걸 가지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공부의 장이었습니다. 제가 요거를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저도 조금 더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